안녕하십니까.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환경과 관련된 국제 협약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숲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 또는 어떤 목적, 이와 같이 또 섞여진 정도, 이런 분류 방향에 따라서 숲의 이름이 달리 붙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숲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숲이 어떤 수종에 의해서 얼마나 섞여 있냐 또는 섞여 있지 않았냐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침엽수림은 말 그대로 잎이 바늘같이 생긴 이파리를 가진 수종을 말하죠. 예를 들면 소나무류가 대표적인 침엽수라고 볼 수 있죠. 소나무류, 그 다음에 잣나무류, 그 다음에 외국에서 도입한 히말라야 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침엽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활엽수는 잎이 넓적한 것, 뾰족하지가 않은 것, 대표적인 것이 아니라 침엽수 외에는 다 활엽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종을 보면은 밤나무, 대추나무, 유실수는 대부분이 이제 활엽수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것 중에서도 수종이 굉장히 다양하죠. 참나무류, 이것도 활엽수고요. 그 다음에 혼요림. 혼요림은 침엽수와 활엽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 이것이 이제 혼효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침엽수림이 41.9%, 활엽수림이 28.9%, 혼요림이 25.5%. 그러면은 혼요림의 반대는, 침엽수림의 반대는 활엽수라고 볼 수 있는데, 활엽수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혼요림의 반대는 뭡니까? 저 뒤에 4번에 나오네요. 단수님이라고도 합니다. 단수님 또는 술림이라고도 하죠. 술림. 그 다음에 기타가 3.7% 있는데, 이 통계는 2013년 말인데, 지금 현재도 거의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2019년 말 현재도 크게 변화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침엽수림이 맞냐,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 이 비율입니다. 활엽수림이 맞냐 하면은 침엽수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침엽수림보다는 활엽수림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 강원도 쪽에 가면은 침엽수림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기타가 3.7%가 있는데, 기타는 뭐가 또 이 침엽수림, 활엽수림 빼놓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나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나무, 중림, 이런 것들이 합쳐서 3.7%를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록수림과 낙엽수림으로 나눠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록수림은 1년 12달 항상 잎이 붙어 있어 가지고 녹색을 띠고 있죠. 이게 항상 상자에다가 푸를 녹자를 쓰는 거죠. 항상상 푸를 녹. 이게 항상 푸르다. 이게 상록수림이고, 반대말은 낙엽수림. 잎이 떨어지는 숲. 그래서 예를 들면 소나무류가 주로 상록수림이 많죠. 근데 소나무류도 낙엽송도 있습니다. 낙엽송. 낙엽송은 낙엽수예요. 같은 소나무류인데도 불구하고 뭐 낙엽송 외에는 뭐 소나무, 해송, 잣나무, 히말라야 시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상록수죠. 그 다음에 상록수가 또 어디에 어떤 수정이냐면은 약간 난대성 수정들이 상록수가 대부분입니다. 많죠. 난대성 수정들. 그 난대성 수정들은 뭐 돈나무, 먼나무, 또 대표적으로 동백나무, 그 다음에 아외나무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상록수죠. 그러면 상록수는 잎이 안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뭐 대면 수업일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상록수가 잎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 아마 확인을 할 것입니다만은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림이 1년 12달 숲이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만 상록수라고 하더라도 잎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여러분들 상록수는 잎이 안 떨어진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나무 숲 이게 상록수림이죠. 상록수림인데 소나무 숲에 가면 솔잎이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낙엽이 치는데 왜 상록수림이냐 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12달 그 숲이 파랗게 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록수림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록수도 잎은 떨어진다. 잎이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잎이 1년 12달 잎이 붙어 있는 그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은 상록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년 12달이 12개월이죠. 365일. 새로운 잎이 나가가지고 1년 12달 365일 이상 떨어지지 않고 낙엽지지 않고 파랗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상록수다. 뭐 대표적인 예로 소나무가 봄에 한 5월달이나 6월달쯤 잎이 나오죠. 그러면 그 소나무 잎이 언제 떨어지냐? 그 이듬해 가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1년 반 동안 잎이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12달 파랗게 녹색으로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록수림입니다. 자, 아시겠죠? 상록수도 잎은 떨어진다. 낙엽은 된다. 근데 왜 상록수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반대로 뭐 낙엽수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에 새싹이 올라오죠. 대부분의 나무들이 왜 봄에 올라옵니까? 새싹이 풀이나 나무나 잎이 왜 봄에 많이 올라와요? 주로 봄에
주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도와 특히 온도가 적당하게 생장할 수 있는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식물체에서 새로운 잎이 새싹이 나는 것은 온도와 습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물론 이제 생장하는 과정에서는 영양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일단 새싹을 틔우는 그 과정에서는 온도 습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이 봄에 5월, 6월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온난화돼 가지고 6월달도 굉장히 덥죠. 그 다음에 6월달이 가장 생장 속도가 빠른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장 속도가 왜 6월달보다 7월달, 8월달에 더 더웁기도 한데 왜 7월달, 8월달보다 6월달에 생장 속도가 더 빠르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생장 속도가 7월달이 더 더운데, 더 따뜻하고 더 더운데, 그러면 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 온도가 너무나 더워도 생장 속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6월달 온도가 생장하는데 가장 적당하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래서 6월달의 생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너무나 높아도 생장이 조금 생장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배사작용하는 과정에서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어떤 체내 대사작용을 돕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의 활동이 온도가 너무나 높아져 버리면 효소의 활동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 활동이 온도가 높으면 저해되기 때문에 생장 속도가 약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월달이 7월달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장 속도가 식물체의 생장 속도가 빠르다. 자, 여러분들 상록수림과 낙엽수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Q&A Question and Answer Q&A 창에다가 질문사항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님과 인공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님과 인공님. 자연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천연님이라고도 합니다. 천연님. 뭐 잘 아시겠죠? 자연님. 자연적으로 생긴 숲. 우리 인간이 터치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숲이. 물론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숲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막은 일단은 너무나 건조해서 종자 발화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막 지역은 뜨겁고 또 건조해요.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만이 발화가 되는데 아무리 온도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수분이 공급이 돼야 종자가 발화가 되는데 이 종자 뭐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종자 식물체의 종자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온도 적정한 온도 적정한 습도 그 다음에 적정한 양분 공급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숲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사막 지역은 온도는 높다 손 치더라도 습도가 너무나
제대로 적절하지 못하고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발화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는 자연림이 형성되기는 좀 어렵다 이 말이죠.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가 되더라도 태초에는 지구가 지구가 탄생이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예를 들자면 뭐 화산 폭발해 가지고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또 사막 지역도 기후가 변화가 되고 또 지금은 이제 건조해서 이제 종자발화가 안 돼 가지고 숲을 조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또 사막 지역에 건조하지 않고 수분이 공급이 됐다면은 식물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들어오는 식생은 식물체, 초본류, 목본류가 아니라 이끼 선태류가 먼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끼류 선태류가. 그래서 이제 이끼류 선태류가 들어와 가지고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가 지속이 되면은 초본류가 들어오고, 초본류, 초본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초본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목본류, 나무가 들어오는데, 목본류 중에서도 양수, 교목, 관목류가 들어오겠죠. 첫 번째 목본류 중에서 관목류, 풀이 들어오고 초본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관목류는 관목과 관목과 교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관목은 키가 작은 나무,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키가 작은 나무, 또 수간과 가지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이제 관목이고, 또 나무가 다 컸을 때 수간과 가지가 구분이 정확하게 된다 손 치더라도 나무가 다 컸을 때 수고가 아주 높지 않고 뭐 3m 미만, 보통 우리가 이제 관목은 3m 미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3m만 되더라도 상당히 높죠.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큰데도 왜 관목으로 구분하냐? 뭐 다 컸을 때, 진달래 같은 경우는 다 컸을 때 불구하고 1, 2m 밖에 안 되잖아요. 산철쭉 같은 경우, 요것도 조그만한데, 근데 숲이 우거진 곳에서 자랄 때는 관목이라도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왜? 숲이 우거진 곳은 햇빛이 좀 덜 들죠. 햇빛이 덜 들기 때문에 햇빛을 쫓아서 막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키가 더 크고 옆에 가지가 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이것이 이제 숲속에서 자란 것이 일반 독립된 공간에서 자랄 때는 뭐 한 2, 3m 밖에 안 되는데, 숲속에서 자랄 때는 3, 4m가 된다. 그러면 3m 이상이기 때문에 교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생장을 할 때 3m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종에 따라서 이런 수종은 관목으로 쳐진다. 이와 같이 이제 천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끼 선태류가 맨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초본류가 들어오고, 세 번째로는 관목류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목류가 들어오는데, 교목류는 관목에 비해서 키가 큰 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키가 큰 나무 중에서도 수간과 가지가 몸통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수간과 가지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류, 은행나무, 그 다음에 느티나무, 이런 것들은 가지와 수간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나 철쭉 같은 경우, 개나리 같은 경우 가지와 수간이 정확하게 구분이 애매모호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관목이라고 하죠. 양수 교목이 들어옵니다. 양수 교목이.
그 다음에 양수 교목이 들어온 다음에 숲이 양수 교목으로 울창하게 쪄 들어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음수 교목이 들어옵니다. 음수 교목. 음수 교목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영원히 어떤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인위적인 간섭, 또 사람의 간섭이라든가 또는 뭐 화산 폭발 이런 천연적인 간섭이죠. 화산 폭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사람이 그 하는 간섭하는 것은 이제 인위적인 간섭. 이런 인위적인 간섭과 천연적인 간섭이 없다면은 음수 교목 상태의 숲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를 극상이라고 합니다. 극상 또는 극성상이라고도 하고요. 극성상.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또 이렇게 그 칠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텐데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면은 왜 극상의 상태가 왜 음수 교목이냐? 양수 교목의 키나 음수 교목 키나 똑같이 키 큰 나무인데 왜 음수 교목이 극상을 이루냐? 양수 교목이 극상을 못 이루고 그건 바로 뭐냐? 그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늘. 양수 교목이 완전히 울창하게 되면은 종자가 떨어지더라도 종자가 발화는 되겠죠. 온도와 습도가 공급이 되면은 발화는 되는데 이것이 햇빛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장하는데 아주 지지부진하게 굉장히 더디게 생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국에는 죽고 말죠. 그런데 음수 교목은 종자가 떨어지면은 발화가 돼가지고 햇빛이 좀 부족하더라도 죽지 않고 삐죽삐죽 아주 그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생장을 합니다. 생장을 해갖고 빛이 충분히 공급되는 데까지 생장을 하면 그 이후에는 빛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생장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음수 교목은 종자가 떨어지면 또 생장을 해가지고 또 크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양수 교목은 일단 생장을 해가지고 큰 양수 교목이 만약에 고사가 된다 손치더라도 종자가 떨어져 가지고 충분한 햇빛을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자가 떨어져가고 발화는 되더라도 생장이 안 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이제 아까 이끼 선태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를 들면 사막 지역에서 온도와 습도가 충분히 공급된다 손치더라도 맨 처음에는 이끼 선태료가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초분류가 들어오고 세 번째로는 관목류가 들어오고 네 번째로는 양수 교목류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극상의 상태로는 다섯 번째로 음수 교목이 들어오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뭐라고 하냐면은 식생천이라고 합니다. 식생천이. 식생이 옮길천, 옮길이 이사한다고 하죠. 이사. 이게 옮겨가는 거죠. 천이. 라고 하죠. 이거 보고 식생천이야. 식생천이의 극상을 이루는 수종은 음수 교목이다. 이것이 이제 자연님 또는 천연님의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인공님인 경우에는 몽골 지역에 가면은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나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미 풀이 자랄 수가 있어요. 풀이 자라고 나중에는 나무가 들어오고
거기도 이제 이끼 선태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초본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이가 초본류, 그 다음에 관목류, 그 다음에 양수 교목,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또 음수 교목이 된다. 그 이끼 선태류 단계를 이제 건너뛰는 거죠. 몽골의 그 나무가 없는 그 지역에 드는 식생천이 단계가. 그 다음에 인공림인 경우에는 일부러 사람이 음수 교목을 식재하기도 하고 양수 교목을 식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천의의 과정이 많이 건너뛰죠. 이끼 선태류, 초본류, 관목류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죠. 이 양수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이 양수 교목이 충분히 생장을 한 후에는 언젠가 다시 음수 교목으로 교체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음수 교목을 인공림으로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인간의 간섭이 없다면 음수 교목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죠. 자,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자연림은 인간이 식재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숲을 말하고요. 인공림은 나무가 없는 곳에 사람이 식재를 해가지고 숲을 조성한 것이 인공림이다. 뭐 잘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단순림과 혼요림. 자, 순림이라고도 했죠. 순림. 수종이 단순해. 예? 한 가지 수종으로만 쫙 이루어져 있어. 그건 이제 순림 또는 단순림이라고 하고, 또 침엽수, 활엽수가 섞여 있다. 또는 소나무하고 참나무하고 섞여 있으면 침엽수, 활엽수가 섞여 있다 하고, 수종으로는 소나무, 그 다음에 참나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침엽수, 활엽수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상록수, 낙엽수로도 얘기할 수도 있죠. 낙엽수와 상록수가 혼유되어 있다. 낙엽수 참나무려, 상록수 소나무려. 그 다음에 아까 침엽수와 활엽수 혼유되어 있다. 침엽수는 소나무, 활엽수는 참나무. 이렇게 혼유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참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숲에 1000그루의 나무가, 소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1000그루 중에 소나무만 있다. 다른 나무 하나도 없다. 이건 100%의 단순림이죠. 100% 순림이죠. 그러나 이 1000그루의 소나무 속에 참나무가 10개 들어가 있다. 참나무가 10개 혼유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숲은 혼유림입니까? 단순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혼유됐으니 혼유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때는 혼유림이 아니고 그것도 단순림이라고 합니다. 극히 일부만 혼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 참나무가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단순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혼유림이다 하면은 30% 이상 혼유가 돼야만이 혼유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림과 혼유림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경제림과 보안림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주 여러가지로 이름이 복잡하죠? 이름이 복잡해요. 경제림과 보안림. 경제림이라는 것은 숲을 조성해 가지고 나중에 이 숲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경제림입니다. 경제림.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경제림이라고 하죠. 보안림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되고 관리되고 있는 숲이 바로 보안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산에 식재되어 있는 숲은 우리나라 산에 자라고 있는 수종 나무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 산에 자라고 있는 그 잇목 나무들은 경제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숲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벌채를 해갖고 잇목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숲이 우거져 가지고 엊그제 저기 상관 편백숲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상관 편백숲에다가 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사유림인데 개인이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뭐 개인이 휴양림을 조성해 갖고 수익 창출하려고 하겠죠. 수익 창출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익 창출한다기보다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과 숲이 주는 공익적 효과를 국민들이 얻을 수 있도록 공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인데, 사유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익적인 혜택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공익적인 혜택을 얻으면서 또 주인들은 사유자연휴양림을 조성한 그 주인에게는 수익이 창출이 돼야 사유휴양림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상권의 편백숲이 절에는 편백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뭐 불과 한 15년, 20년 전부터 한 20, 30년 전부터는 편백이 유명해졌죠. 뭘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편백숲이 각광을 받고 있죠. 가까이는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가까이는 상관의 편백숲도 있고, 또 뭐 차로 뭐 1시간 정도만 가면은 전라남도 장성의 편백숲이 또 아주 유명하죠. 장성의 편백숲은 상관의 편백숲에 비해서 그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편백숲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숲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 숲의 공익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운동만, 산책만, 휴양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을 쓰고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사유휴양림, 국공유휴양림 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안 만들어 놓습니다. 특히 국유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장사를 하는 시설은 거의 99% 조성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유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기, 소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카페라든가 음식점을 조성을 해놓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하죠. 이와같이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림이다 이 말이죠. 근데 보안림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공익적인 혜택 또는 재해 방지, 홍수 방지, 이런 공익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관리되는 숲이 바로 보안림이다. 예를 들자면 국방상 보안림, 지금이야 뭐 다 레이더로 보고 또 저기 그 인공위성으로 또 보고 그러지만은 과거 몇십 년 전에는
숲이 우거진 곳에 이런 군사시설을 조성해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왜냐? 은폐시키기 위해서. 은폐. 적이 잘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폐시키기 위해서 숲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하죠. 또 수자원 함양님, 상수원 보호림이라고 하죠. 수자원 함양님보다는 상수원 보안님. 상수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물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상수원이죠. 댐을 막아가지고 물을, 깨끗한 물을 저장해 놨다가 수도로 공급해주는 그 상수원이 있죠. 근데 상수원 주변에 산이 있고 또 그 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그것은 이제 보안림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림으로. 그건 이제 벌채가 거의 안 나죠. 간벌이라든가 하여튼 관리하는데 속가백이, 간벌을 이제 한국말로 하면 속가백인데요. 그 속가백이 한다든가 이런 그 숲가꾸기는 할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숲을 벌채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벌채를 하면은 흙탕물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민둥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물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죠. 자, 그래서 경제림과 보안림의 차이는 소득을 창출하냐 안 하냐. 물론 보안림도 전혀 소득 창출하지 않는 경우는 않는다는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림 속에 보안림이 소나무로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그럼 뭐야? 거기에 무엇이 나오고 있어요? 송이버섯이 나오겠죠. 뭐 송이버섯에 치우면 그것도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죠. 전혀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상수원, 깨끗한 상수원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관리된 숲이 바로 상수원 보호림, 즉 보안림입니다. 그 보안림은 벌채뿐만 아니라 개발도 안 되죠. 거의. 다른 뭐 거기를 깎아가지고 무슨 어떤 뭐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주택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체육시설도 못하게 하죠. 이것이 바로 보안림인데 경제림과 보안림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 잠깐만요. 물 한 모금 하고요. 전화가 오네요. 잠깐만요. 네, 장아입니다. 나 지금 강의 중인게 끝나고 전화할게. 한 15분 후에. 미안합니다. 이 일과 중에는 강의 녹화하기도 참 어려워요. 전화 오지. 아까도 밖에서 누가 녹화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강의하려고 뭐 문을 잠궜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녹화를 했는데도 내가 답변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간섭을 피하려면은 주말에 혼자 나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또는 밤에 일과 시간 끝나고 한 7시부터나 강의를 하면은 조금 이런 간섭이 좀 덜하죠. 그때 강의하면은 이런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든가 녹화를 하지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별로 없겠죠. 참 어려워요. 여하튼 그 다음에 숲의 종류 중에 6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는
용재림과 연료림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용재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목재를 생산하는 숲, 목재, 즉 나무를 목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숲, 이것이 바로 용재림입니다. 목재는 뭐 각재도 있고 또는 통나무 그 자체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 판재, 판재로도 제재소 가서 이렇게 판이라고죠. 뭐라고 해요? 그거 뭐 넓적넓적하게 판재로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용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용재림 조림을 나무를 숲에 산에 나무를 심을 때 주로 용재림 생산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용재림을 나중에 뭐 한 30년 50년 지나면은 이놈을 벌채를 해가지고 목재 즉 각재나 또는 판재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재림과 연료림, 연료림은 말 그대로 연료의 연료, 땔감. 과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나무를 떼 가지고 취사도 하고 난방도 했습니다. 난방 취사를 위해서 나무를 많이 베서 썼죠. 근데 용재림에 비해서 이 연료림은 그렇게 나무가 형질이 우수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용재림은 또 이제 통직하게 커야 되는데 연료림은 삐뚤삐뚤하게 커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용재림은 용도에 따라서 조금 생장 속도가 더딘 경우도 있는데 연료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빨리빨리 커야 되겠죠. 연료가 많이 필요로 하면은. 그러나 지금은 연료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료림은 왜 없어졌나? 그 연료가 나무에서 목재에서 뭘로? 화석연료로 저변환이 됐기 때문에. 취사 난방을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취사 난방을 나무를 이용해서 목재를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취사 난방을 나무가 아닌 뭘로 합니까? 화석연료를 주로 이용을 하죠.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석유, 경유 이런 걸 이용을 하죠. 석탄, 이게 주로 대표적인 화석연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이 화석연료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환경을 오염을 시키죠. 가스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 그 다음에 화석연료 중에서 또 가스도 있네요. 가스, LPG, LNG 가스. 이것도 이제 화석연료죠. 화석연료는 석유, 휘발유, 경유, 석탄,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연료인데 이런 것들은 연료를 이용을 할 경우에 어떤 것이 생기냐,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다른 환경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그러나 이 효과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주로 이렇게 화석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옛날에 목재를 이용한 연료를 대체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숲이 굉장히 크게 우거지는데 기여를 했고 또 이런 화석연료 뿐만 아니라 또 뭘 이용을 합니까? 전기를 이용을 하죠. 전기.
전기가 아주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요즘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전기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홍보를 하죠. 국가에서 또는 국제적으로도. 그러나 전기가 환경 오염 물질을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전기도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어느 때 배출하냐? 전기를 사용할 때 배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을 하죠. 전기 생산할 때 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화력 발전이 주가 되고, 극히 일부가 이제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또 풍력 발전.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도 생산할 때 오염물질 발생하죠. 물론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그 효력은 굉장히 크죠. 원자력 발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전기 생산하는데 가장 유용하다. 그러나 그 폐기물이 아주 처리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이와 같이 연료림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연료림이라는 숲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기도 하고, 또 국력이 향상이 된다는 건 뭡니까?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물론 이제 돈이 다는 아니지만 뭐 인구도 많아야 하고 땅덩어리도 커야 하고 또 자원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하여튼 등등. 그 중에 이제 돈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하죠. 예를 들자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한다고 따졌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력이 가장 큰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보다, 중국은 물론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력은 예를 들자면 잘은 모릅니다만 뭐 저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핀란드, 노르웨이, 뭐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 보고 국력이 미국보다 더 세다, 더 크다 라고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 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구라든가 땅덩어리라든가 땅에 묻혀있는 자원이라든가, 또는 영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해도 있죠. 영해. 뭐 200헬인가 해안선으로부터 그 영해 내에 또 자원이 많이, 특히 이제 대륙붕이라고 하죠. 대륙붕에 뭐 가스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도 하여튼 자원이고요. 이런 자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국력이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국력이 세짐으로 해서, 특히 이제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연료림이 없어지고 돈으로 사서 쓰는 화석연료라든가, 또는 전기를 발전시켜 전기 발전을 시켜가지고 하는 전기로 연료림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연료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숲의 종류에 대해서도 다 끝내지 못했는데 50분이 약 50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또 앞으로도 뭐 한 20-3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50분 강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강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질문할 사항이 있다면은 Q&A 거기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0분 동안 1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